도쿄대 교수가 강의실에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 완전히 졌습니다. 1990년 세계 1위 52%를 자랑하던 일본 조선업. 하지만 지금 그 숫자는 13%로 추락했습니다. 한국은 28%로 압도적 1위에 올랐죠. 학생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하지만 진짜 충격은 교수의 다음 고백이었습니다. 2010년 울산에 갔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게임은 끝났다는 것을요. 35년간 일본을 추락시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한국이 세계 1위가 된 비밀은 무엇일까요? 한 일본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털어놓은 뼈아픈 진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강의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도쿄대학 강의실 11월 어느 화요일 오후 2시. 저는 책상 위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강의실 앞쪽 대형 스크린이 켜지면서 희미한 불빛이 학생들의 얼굴을 비췄어요. 창밖으로 가을 단풍이 물든 도쿄대학 캠퍼스가 보였죠. 자, 오늘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저는 학생들을 돌아봤습니다. 15명의 대학원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동아시아 안보론 수업,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년째 맡고 있는 강의입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릴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화면에 CNN 속보가 떠올랐습니다. Breaking News U.S. Approves South Korean Nuclear Submarine Program.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이게... 앞줄에 앉은 사토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읽어보세요. 학생들이 화면에 집중했죠.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으로 검색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부터 승인까지 단 13일 만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타나카가 손을 들었습니다. 보수적인 성향의 학생이죠. 항상 일본 기술에 자부심이 강한 친구였어요. 교수님, 그런데 우리도 핵잠수함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타나카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소류급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이고요.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도 우리가 처음 개발했잖아요. 다른 학생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30년간 지켜본 일본 조선업의 몰락을, 제 세대의 실수를, 타나카 군.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술이 있는 것과 만들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타나카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무슨 차이인가요? 차이는... 저는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분필을 집어들었죠. 숫자로 보겠습니다. 칠판에 큼지막하게 적었어요. 한국 조선소 평균 연령 39세, 일본 조선소 평균 연령 62세.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차이가 얼마죠? 조용한 강의실에서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23세. 뒷자리에 앉은 야마모토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맞습니다. 23세. 저는 돌아서서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나이가 25이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조선소에서는 여러분 또래가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핵잠수함도 그들이 만들 겁니다. 칠판을 다시 가리켰어요. 우리는 62세. 여러분 아버지 세대입니다. 타나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스즈키가 손을 들었어요. 비판적 사고가 뛰어난 학생이죠. 교수님, 그럼 미국은 왜 한국에게만 허용한 겁니까? 우리는 동맹이 더 오래됐는데.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67년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1958년 미국이 영국에게 핵잠수함 기술을 처음 공유한 이후 67년 만입니다. 그동안 단 한 나라에게만 허용했죠.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67년 동안 일본은 요청하지 않았나요? 사토가 물었습니다.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재인 정부 때 한국도 요청했었죠. 8년 전입니다. 하지만 거절당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승인됐다는 거죠? 하루 만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경주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날 SNS에 발표했습니다. 강의실이 다시 술렁였어요. 하루 만에? 타나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정확히는 13일입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가리켰어요. 10월 22일
한국이 3,600톤급 잠수함 장영실함을 진수했습니다. 10월 29일 정상회담에서 공개 요청, 10월 30일 트럼프 승인, 11월 4일 미국 국방장관이 서울에서 재확인.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죠.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미리 다 협의가 끝나 있었던 겁니다. 야마모토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일본은 왜 안 되는 건가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칠판의 숫자를 가리켰어요. 39세 대 62세.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술은 있습니다. 소류급, 타이게이급,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이죠.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려면 조선소가 필요합니다. 인력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죠. 칠판에 또 다른 숫자를 적었습니다. 일본 조선소 건조 기간 80개월, 한국 조선소 건조 기간 48개월. 소류급 잠수함 한 척 만드는데 80개월 걸립니다. 거의 7년이에요. 한국은 48개월, 4년입니다. 타나카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학생들을 돌아봤습니다. 62세 기술자들은 10년 후면 은퇴합니다. 그럼 누가 만들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토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는 못 만드는 건가요? 저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보다 2배 오래 걸리고 2배 비싸고 품질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미국이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제가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효율성이에요. 한국은 빠르고 싸고 품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칠판에 39세를 다시 가리켰어요. 젊습니다. 강희 씨의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2시 15분. 수업 시작한 지 15분밖에 안 됐는데 이미 분위기가 가라앉았죠.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깊이 해보려고 합니다. 왜 한국은 되고 일본은 안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가? 학생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 전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1990년 일본 조선업이 세계 몇 %를 차지했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모르죠. 당연합니다. 여러분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 세대는 압니다. 아주 잘 알죠. 칠판을 가리켰어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990년부터 2025년까지 35년간 일본 조선업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학생들이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노트북을 여는 소리, 펜을 꺼내는 소리, 강의실에 긴장감이 돌았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칠판 앞에서 저는 분필을 들고 칠판 왼쪽을 가리켰습니다. 먼저 현실부터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펜을 들었어요. 일본 조선업 시장 점유율. 큼지막하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3%. 작년 기준입니다. 돌아서서 학생들을 봤어요. 13%.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배 중에 13%만 일본에서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타나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게 나쁜 건가요? 한국은 28%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한국 28%. 칠판에 나란히 적었습니다. 중국은 55%고요. 중국 55%. 세 숫자가 칠판에 나란히 놓였어요.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한중일 3국이 전 세계 조선업의 96%를 차지합니다. 저는 설명을 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본은 13%, 한국의 절반도 안 되고 중국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사토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럼 옛날에는 어땠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칠판 위쪽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52.3%. 학생들이 일제히 소리내어 읽었어요. 52.3%. 네, 절반 이상입니다. 제가 확인해 줬습니다. 1990년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배의 절반 이상을 일본이 만들었어요. 압도적인 일이었죠. 야마모토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35년 만에 52%에서 13%로. 그렇습니다. 저는 그 사이 숫자들을 채워 넣었어요.
1990년 52.3%, 2000년 38%. 한국에게 추월당함 2010년 25%, 2020년 15%, 2024년 13%. 숫자들이 계단식으로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스즈키가 날카롭게 질문했어요. 2000년에 한국한테 추월당했다고 쓰셨는데요. 맞습니다. 그럼 그때 뭘 한 겁니까? 대책은 없었나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있었습니다. 칠판 오른쪽에 새로운 항목을 적었어요. 1980년대 조선업 구조 조정.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5.1 쇼크 이후 불황이 왔죠. 정부가 조선업계에 지시했어요. 분필로 밑줄을 그으며 말했습니다. 설비 축소, 인력 감축. 그래서요? 타나카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핵심 기술자들을 정리했습니다. 수천 명을요.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불황이 안 왔어요. 오히려 10년 후 대호황이 왔죠. 칠판에 덧붙였습니다. 1990년대 조선 대호황 도래하지만 인력 부족 기술 전승 단절. 이미 늦었습니다. 기술자들은 떠났고 젊은 인력은 들어오지 않았죠. 사토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다시 뽑으면 되잖아요. 조선소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힘들고 더럽고 위험합니다. 3D 업종이에요. 칠판에 적었습니다. 일본 조선소 신규 채용 2020년대 젊은 지원자 거의 없음 평균 연령 62세. 한 번 떠난 젊은이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저는 다시 39세와 62세를 가리켰어요. 이겁니다. 야마모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10년 후엔 어떻게 되나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62세 기술자들이 은퇴합니다. 72세까지 일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만들 사람이 없어집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타나카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로봇이나 자동화는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조선소도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AI, 로봇 용접, 디지털 트윈. 모두 최첨단 기술입니다. 칠판에 적었습니다. 자동화 투자 2020에 2024 한국 연평균 5천억 원, 일본 연평균 1천억 원. 5배 차이입니다. 한국은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유가 없죠. 스즈키가 다시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왜 여유가 없습니까? 수주가 없으니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지난해 일본 조선업 신규 수주량이 32% 급감했습니다. 호황기인데도요. 2024년 신규 수주 일본 전년 대비 마이너스 32%, 한국 전년 대비 62%. 숫자가 극명하게 대비됐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사토가 물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18개월에 만들고 우리는 30개월 걸립니다. 한국은 180억 원이고 우리는 300억 원입니다. 선주 입장에서 어디서 주문하겠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거기다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은 LNG선 세계 점유율 95%입니다. 우리는 2%고요. 칠판에 또 하나의 숫자를 적었습니다. LNG선 점유율 한국 95%, 중국 3%, 일본 2%. LNG선은 초고난도 기술입니다. 영하 163도, 극저온 액화천연가스를 운반하죠. 한국만 제대로 만들 수 있어요. 타나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완전히 밀렸네요. 맞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기술도, 속도도, 가격도, 품질도 모든 면에서 밀렸습니다. 그때 야마모토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네. 그럼 우리 세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칠판의 숫자들을 바라봤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이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저는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어요. 1990년 52%로는 다시 못 갑니다. 칠판의 숫자들을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저는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배우는 겁니다. 한국에게서요. 강의실이 다시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이건 아직 서론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였죠.
타나카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과거에 우리가 1위였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1위였나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1990년 봄. 저는 이 도쿄대학 대학원생이었어요. 여러분과 같은 나이였죠. 학생들이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당시 제 지도 교수님은 나카무라 교수님이셨어요. 조선공학과의 거장이셨죠. 어느 날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교수님 목소리를 흉내냈어요. 켄지, 일본 조선업은 영원히 1위다. 우리 기술은 세계 최고야. 독일도, 미국도 우릴 못 따라와.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그때 전 그 말을 믿었어요. 당연히 믿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990년, 일본은 정말 대단했어요. 미쓰비시 중공업, 가와사키 중공업, 히타치 조선. 세계 최고의 조선소들이었죠. 칠판에 적었습니다. 1990년 일본 조선업 세계 시장 점유율 52.3%, 조선소 45개, 고용 인원 12만 명. 12만 명이 조선소에서 일했어요. 젊은 공학도들이 앞다투어 지원했죠. 조선업은 꽃이었습니다. 사토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정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동기 중 절반이 조선소로 갔어요. 좋은 월급, 안정적인 직장, 자부심. 모든 게 완벽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야마모토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언제부터 잘못된 거죠? 1980년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1974년 1차 오일 쇼크, 1979년 2차 오일 쇼크. 유가가 폭등하면서 조선업에 불황이 왔어요. 칠판에 타임라인을 그렸습니다. 1974에, 1979 오일 쇼크, 1980에, 1985 구조조정, 1985 플라자 합의 앵고. 엔화 가치가 급등했죠. 일본 제품이 비싸졌어요.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스즈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구조조정을 한 거군요. 맞습니다. 저는 확인해 줬습니다. 정부가 특정 불황 산업으로 지정했어요. 그리고 지시했죠. 칠판에 큼지막하게 적었습니다. 정부 지시 설비 30% 감축, 인력 40% 감축.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40%요? 타나카가 되물었습니다. 네, 거의 절반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쓰비시, 가와사키, 히타치. 모든 조선소가 인력을 정리했어요. 수천 명씩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야마모토가 물었습니다. 다른 산업으로 갔죠. 전자, 자동차, IT. 당시 일본 경제는 호황이었으니까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사토가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무슨 문제요? 정부 예측이 틀렸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불황이 오래 갈 거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1990년대 초반, 갑자기 호황이 왔죠. 칠판에 적었습니다. 1990에, 1995 조선 대호황 세계 발주량 폭증하지만 일본 조선소 인력 부족. 주문은 쏟아지는데 만들 사람이 없었어요. 다시 뽑으면 되잖아요. 타나카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한 번 떠난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저는 칠판에 적었습니다. 1990년대 젊은이들의 선택, 조선소 3D 업종 더럽고 힘들고 위험, 전자 IT 깨끗하고 안전하고 미래의 지향적. 소니, 도시바, 히타치. 전자 업종이 뜨고 있었어요. 조선소로 오려는 젊은이가 없었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손가락을 들었어요. 한국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칠판에 새로운 섹션을 만들었습니다. 1990년대 한국의 선택, 현대중공업 정주영 회장 투자하라. 세계 최대 조선소 건설. 울산 젊은 인력 대거 채용. 정반대였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축소할 때 한국은 확장했습니다. 일본이 인력을 자를 때 한국은 채용했죠. 스즈키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럼 교수님 세대는 뭘 한 겁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는 긴 한숨을 쉬었어요. 지켜봤습니다. 그냥 지켜보기만 했다고요? 스즈키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경고는 했어요. 제 교수님도 저도 많은 연구자들이 한국이 위협이다라고 말했죠. 그런데요?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왜요? 야마모토가 물었어요. 자만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52%였어요. 한국은 고작 10%였죠. 저 정도는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칠판에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1990년 일본 52.3%, 한국 10.8%, 1995년 일본 44%, 한국 21%, 2000년 일본 38%, 한국 40% 역전. 화살표가 교차하는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2000년 1월, 한국이 우리를 추월했습니다. 학생들이 그래프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그때 저는 조교였어요. 나카무라 교수님 연구실에서 일하고 있었죠. 저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클락슨 리서치 보고서가 나왔어요. 한국, 세계 조선업 1위 등극이라는 제목이었죠. 교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사토가 물었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죠. 오랫동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뒤로 저는 칠판의 나머지 숫자들을 채웠습니다. 2005년 일본 32%, 한국 35%, 2010년 일본 25%, 한국 33%, 2015년 일본 18%, 한국 35%, 2020년 일본 15%, 한국 40%, 2024년 일본 13%, 한국 28%. 계속 떨어졌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타나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맞으셨네요. 누가요? 나카무라 교수님이요. 뭐가요? 타나카가 칠판을 가리켰습니다. 영원한 1위는 없다고.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교수님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도 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걸. 그리고 한번 놓친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걸. 자, 저는 학생들을 돌아봤습니다. 이제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는 지금부터라는 걸. 칠판에 적힌 마지막 숫자. 2024년 일본 13%, 한국 28%, 중국 50%. 학생들이 그 숫자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13%. 스즈키가 중얼거렸어요. 절반도 안 되네요. 저는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하얗게 분가루로 뒤덮여 있었죠. 네.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국이 1위입니다. 50% 점유율이에요. 언제부터요? 야마모토가 물었습니다. 2010년부터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중국은 한국보다 10년 늦게 시작했어요. 하지만 추격 속도가 더 빨랐죠. 타나카가 고개를 저었어요. 믿을 수가 없네요. 중국이 우리를 앞질렀다는 게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칠판 옆에 새로운 표를 그렸습니다. 2024년 조선 4강 체제. 1위 중국 50% 2,400만 CGT. 2위 한국 28% 1,350만 CGT. 3위 일본 13% 625만 CGT. 4위 기타 9%. 학생들이 숫자를 하나하나 따라 읽었어요. 우리가 3위. 사토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간신히요. 제가 덧붙였습니다. 유럽이 9%예요.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를 다 합쳐서요. 우리와 4% 차이밖에 안 나죠. 스즈키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네. 계속 떨어지고 있나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거짓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안정됐어 라고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올해 초 발표된 보고서를 꺼냈죠. 클락슨 리서치 2024 전망. 일본 조선업 향후 5년 8% 예상. 학생들에게 보고서를 돌렸습니다. 8%요? 야마모토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2029년 전망이에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5년 후엔 8%가 된다는 겁니다. 왜요? 타나카가 물었습니다. 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칠판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새로운 섹션을 만들었습니다. 일본 조선업의 3대 위기. 첫째, 손가락을 하나 들었습니다. 인력 부족이에요. 1점, 인력 위기. 평균 연령 52세, 청년 유입 연 200명 전체 산업, 은퇴 예정 연 800명. 학생들이 숫자를 보며 술렁였어요. 매년 600명씩 줄어든다는 거예요? 스즈키가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015년엔 조선소 기술자가 6만 명이었어요. 지금은 3만 5천 명이죠. 절반 가까이 줄었네요. 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도 늙어가고 있어요. 둘째, 손가락을 2개 들었습니다. 2점, 기술 격차. LNG선 기술 한국이 독점 95%, 컨테이너선 중국이 압도 70%, 친환경선 한국 중국 주도, 기술에서 밀리고 있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이요. 이건 초대형 가스를 운반하는 배예요. 영하 163도를 견뎌야 하죠. 타나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게 왜 중요한데요? 미래 시장이거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으로 가고 있어요. LNG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만들지 못해요. 왜요? 기술이 없어요.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1990년대에 인력을 자를 때 LNG선 기술자들도 같이 잘렸거든요. 그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학생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이요? 야마모토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답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우리 기술자들이 한국 조선소로 갔어요. 높은 연봉을 제시했거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셋째, 손가락을 3개 들었어요. 3점, 수익성 악화. 영업이익률 평균 2.3%, 한국 7.5%, 중국 5.8%. 돈을 못 벌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배 한 척 만들면 겨우 2.3% 남습니다. 인건비, 자재비 빼면 거의 남는 게 없죠. 왜 일본만 그런 거예요? 사토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규모예요. 결국 그 단어를 꺼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거대한 조선소가 있어요. 울산, 거제, 닝보, 다롄. 한 곳에서 연간 50척씩 만들죠. 칠판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조선소 규모 비교. 한국 현대중공업 연간 60척, 중국 다롄 조선소 연간 55척, 일본 이마바리 연간 12척. 일본 최대. 우리는 작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일본 최대 조선소가 한국 중간급 조선소만 해요. 규모의 경제에서 밀리는 거죠. 타나카가 답답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키우면 되잖아요. 합병하든지 투자하든지. 할 수 없어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요? 돈이 없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영업이익률 2.3%로는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없어요. 은행도 대출을 안 해주... 그때였습니다. 스즈키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교수님. 네, 그럼 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인력도 없고, 기술도 뒤처지고, 돈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요? 스즈키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우리 세대가 뭘 할 수 있는데요? 다 망가진 거 받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학생들이 스즈키를 바라봤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분노가 보였어요. 하지만 그 밑에는 두려움이 있었죠. 스즈키 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화날 만해요. 당신 말이 맞아요.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 세대가 망쳤어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30년 넘는 시간이 있었어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죠. 칠판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주했어요. 일이라는 자리에 취해서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인력을 자르면서 미래를 자른 거예요. 기술 투자를 줄이면서 경쟁력을 버린 거죠. 학생들이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2024년 숫자를 가리켰어요. 13%입니다. 3위예요. 계속 떨어지고 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렇다고 답이 없는 건 아니에요. 스즈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남은 게 있어요. 뭔데요? 기술입니다. 저는 칠판의 빈 공간에 적었어요. 일본이 여전히 앞서는 분야. 특수선 쇄빙선, 해양조사선, 고부가 가치 호화 여객선, 정밀 부품 엔진, 제어 시스템. 우리는 작지만 정교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대량 생산은 못해도 특수한 배는 잘 만들죠. 남극하는 쇄빙선, 해저 탐사선. 이런 건 아직도 우리가 최고예요. 야마모토가 물었어요. 그걸로 충분한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남은 길이에요. 시계를 봤습니다. 4시 45분. 강의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시간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망한 조선소 이야기요. 학생들이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스즈키가 가방을 메고 나가면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13%. 그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캠퍼스에 가을 햇살이 내리고 있었죠.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다음 시간엔 뭘 가르쳐야 하나 생각했어요. 희망을 줘야 할까? 현실을 보여줘야 할까? 책상 위에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2029년 전망 8%. 한숨이 나왔어요. 아마 둘 다겠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희망과 현실, 둘 다 보여줘야 해. 강의실 문을 잠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내려가면서 다음 주 강의를 구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제 학생들에게 어떤 미래를 줄 수 있을까? 13%의 미래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강의실 문을 열자 학생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이었죠. 스즈키, 타나카, 야마모토, 사토. 모두 자리에 앉아 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오늘 이야기가 궁금해서요. 타나카가 대답했습니다. 망한 조선소 이야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칠판으로 걸어갔어요. 분필을 집어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2001년. 결국 그 연도를 적었어요. 2001년 3월 15일. 사세보 중공업 폐업 발표.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사세보요? 야마모토가 작게 말했어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가사키현 사세보시. 한때 일본 5대 조선소 중 하나였죠. 칠판에 지도를 그렸어요. 나가사키현 사세보시. 인구 23만 명 2001년. 조선소 직원 3,200명. 협력업체 150개사 6,000명. 도시 전체가 조선소로 먹고 살았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조선소 직원만 3,000명이 넘었죠.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10,000명 가까이 됐어요. 그런 조선소가 망했다고요? 사토가 믿을 수 없다는 표情으로 물었습니다. 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낡은 신문을 꺼냈습니다. 나가사키 신문 2001년 3월 16일. 사세보 중공업 폐업. 도시 전체 충격. 신문을 학생들에게 보여줬어요. 노랗게 바랜 종이. 23년 전 신문이었죠. 이 신문은 제가 보관하고 있던 거예요. 저는 말했습니다. 당시 저는 30살이었어요. 나카무라 교수님 밑에서 박사과정 중이었죠. 학생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현장에 가봐라. 책상에서는 볼 수 없는 게 있다고.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갔죠. 사세보에. 저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2001년 3월 20일. 하카타역에서 기차를 탔어요. 사세보까지 2시간.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죠. 푸른 규슈 바다.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역에 내렸을 때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도시 전체가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었다고요? 타나카가 되물었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 얼굴에 생기가 없었어요. 상점들은 한산했죠. 역 광장도 조용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사세보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조선소로 갔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30분. 바닷가에 거대한 크레인이 보였죠. 칠판에 간단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거대한 크레인, 텅 빈 선착장. 하지만 이미 멈춰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크레인을 가리켰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소리도 없었죠. 그냥 서 있기만 했습니다. 학생들이 그림을 바라봤어요. 정문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50에 60대 남자들. 작업복 차림이었죠. 하지만 일하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요? 농성이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폐업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이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도쿄대학에서 온 연구자인데요.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죠. 뭐라고 하던가요? 야마모토가 물었어요. 처음엔 거절당했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도쿄에서 왔다고? 당신들이 뭘 알아? 그렇게 말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5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였어요. 이름은 다나카 히로시 씨. 학생 타나카가 깜짝 놀랐어요. 제 성이랑 같네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나카 씨는 용접공이었어요. 이 조선소에서 32년을 일했죠. 칠판에 적었습니다. 다나카 히로시 53세. 직업 용접공. 경력 32년. 가족 아내, 아들 대학생, 딸 고등학생. 그가 저를 작은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조선소 근처 우동집이었죠. 허름했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그 식당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테이블, 오래된 메뉴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우동. 다나카 씨가 말했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이 조선소에 들어왔습니다. 1969년이었죠. 학생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당시 사세 보는 활기가 넘쳤어요. 조선소마다 배를 만들었죠. 밤낮 없이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다나카 씨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저는 용접을 배웠어요. 선배들이 가르쳐 줬죠. 엄격했지만 자상했습니다. 3년 차에 처음 배를 완성했어요. 10만 톤급 유조선이었죠. 진수식 날, 배가 물에 뜰 때,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나카 씨의 목소리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가 만든 배가 저렇게 크구나. 저게 바다를 가로지르는구나. 학생들이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평생 이 일을 하겠다고. 좋은 배를 만들겠다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을 이었죠. 다나카 씨가 우동 그릇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1990년대 초반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주문이 줄었어요. 일이 없었죠. 칠판에 적었습니다. 사세보 중공업수 주추위. 1990년 연간 12척, 1995년 연간 7척, 2000년 연간 3척. 회사는 구조조정을 시작했어요. 다나카 씨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1995년 첫 번째 명예퇴직. 500명이 나갔습니다. 저는 남았어요. 기술이 있었으니까. 1998년 두 번째 명예퇴직. 800명이 더 나갔죠. 이번에도 저는 남았습니다. 하지만 2001년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사가 문을 닫는다고 했어요. 완전 폐업이라고. 이제 끝이라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다나카 씨가 우동 그릇을 붙잡고 말을 잇지 못했던 순간을. 저는 물었어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붉어져 있었죠. 모르겠습니다. 다나카 씨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53살이에요. 용접밖에 할 줄 모릅니다. 그것도 배 용접만요. 다른 조선소는 채용을 안 해요. 나이가 많다고. 그럼 저는 뭘 해야 하죠? 학생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은 대학생입니다. 딸은 고등학생이고요. 둘 다 등록금을 내야 해요. 아내는 편의점에서 일합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해요. 제 월급이 없으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다나카 씨가. 저도 마찬가지였죠. 우동집 주인이 다가왔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나카 씨,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예요. 그녀도 울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 우동집 주인의 남편도 조선소 노동자였다는 걸, 그도 해고됐다는 걸.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겁게. 저는 사세보에 일주일 머물렀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매일 다른 사람들을 만났죠. 크레인 기사, 설계사, 자재 담당자.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칠판에 적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 32년 일했는데 이제 뭘 하라고. 가족은 어떻게. 그리고 마지막 날 저는 말했습니다. 조선소를 다시 찾아갔어요. 정문은 닫혀 있었죠. 하지만 철조망 너머로 보였어요. 거대한 크레인이, 텅 빈 작업장이, 녹슬어가는 기계들이. 바람이 불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차갑고 쓸쓸한 바람이 조선소를 스쳐 지나갔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학생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게 끝이구나. 한 시대가 끝났구나. 52.3%의 영광이, 세계 1위의 자부심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그 후로 저는 말했습니다. 사세보는 더 어려워졌어요. 칠판에 통계를 적었습니다. 사세보시 인구 변화. 2001년 23만 명, 2010년 20만 명, 2020년 17만 명, 2024년 15만 명. 사람들이 떠났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일자리가 없었으니까요. 젊은이들이 먼저 떠났죠.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로. 남은 건 노인들 뿐이었어요. 상점들이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학교도 통폐합됐죠. 버스 노선도 줄었어요. 타나카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네, 그 다나카 씨는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모릅니다. 결국 그렇게 말했습니다. 2005년에 마지막으로 연락이 왔어요. 도쿄에서 경비 일을 구했다고. 그 후론 연락이 끊겼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사세보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칠판에 새로운 목록을 적었습니다. 폐업 축소된 일본 조선소들. 2001년 사세보 중공업 폐업. 2003년 히타치 사쿠라지마 축소 70%. 2008년 미쓰이 다마노오라 폐업. 2013년 NKK 스루미 폐업. 2018년 가와사키 사카이데 축소 50%. 15년 동안 5개 대형 조선소가 사라졌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죠. 스즈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교수님은요? 네. 왜 계속 이 연구를 하세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는 게.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힘들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매일 힘들죠. 하지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기록해야 해요. 왜 우리가 무너졌는지, 어디서 잘못됐는지, 무엇을 놓쳤는지. 그래야 다음 세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테니까요. 학생들을 돌아봤어요. 당신들이요. 스즈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타나카도, 야마모토도, 사토도 모두 저를 바라봤어요. 당신들은 달라야 해요.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처럼 안주해서는 안 돼요. 1위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해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분필을 내려놓았어요. 다음 시간엔 말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다음 시간엔 한국 이야기를 하겠어요. 결국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1위가 됐는지, 우리에게서 무엇을 배웠는지. 학생들이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저 서 있기만 했죠. 마치 뭔가를 더 듣고 싶은 것처럼. 하지만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작게 말했어요.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나갔습니다. 조용히.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저는 혼자 남았어요. 칠판을 바라봤습니다. 2024년 일본 13%. 그 숫자 아래에 사세보 중공업 폐업 발표 2001년 3월 15일.
그 글씨가 보였어요. 23년 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일 같았죠. 다나카 씨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붉어진 눈, 떨리는 목소리. 저는 53살이에요. 용접밖에 할 줄 모릅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칠판을 지웠어요. 천천히, 하나씩, 숫자들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사세보의 그 차가운 바람, 텅 빈 조선소, 녹슬어가는 크레인, 모두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평생 남을 거예요.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음 세대는 달라야 해. 반드시요. 복도를 걸어 내려갔어요.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13%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강의실 문을 열자 이번에도 학생들이 먼저 와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지난주의 무거움이 아니었죠. 뭔가 긴장된 기대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오늘은 한국 이야기죠? 타나카가 먼저 물었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칠판으로 갔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1972년. 결국 그 해를 적었습니다. 1972년 3월. 울산, 한국. 학생들이 펜을 들었어요. 한국조선업은 이때 시작됐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현대조선소. 정주영 회장이 세웠죠. 칠판에 적었어요. 정주영 1915에 2001. 현대그룹 창업주. 학력 초등학교 중퇴. 경력 건설업 조선업. 초등학교 중퇴요? 스즈키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죠. 하지만 그는 꿈이 있었어요. 칠판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배를 만들겠다.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에는 조선소가 없었어요. 기술도 없었죠. 돈도 없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야마모토가 물었어요. 그는 일본에 왔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1971년 가을. 도쿄였죠. 잠시 말을 멈췄어요. 자료를 꺼냈습니다. 아사히 신문 1971년 10월 기사. 한국 기업인, 조선기술시찰. 정주영 회장이 일본 조선소들을 돌아다녔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미쓰비시, 이시카와지마, 히타치. 모두 방문했죠. 그들은 뭐라고 했나요? 사토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죠. 거절했어요. 왜요? 한국은 아직 이르다고 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기술이 없다. 경험도 없다. 배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다라고요. 우리는 그를 무시했어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이었어요. 정주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칠판에 적었습니다. 1972년 3월 울산조선소 기공식. 부지 130만 평. 투자 4천만 달러. 목표 26만 톤급 유조선. 당시 한국 정부 1년 예산이 30억 달러였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4천만 달러면 그중 1.3%예요. 엄청난 금액이었죠. 더 놀라운 건 손가락을 들었어요. 그는 배도 없이 계약부터 따냈다는 겁니다. 배도 없이요? 타나카가 눈을 크게 떴어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그리스 선주를 찾아갔어요. 리바노스라는 사람이었죠. 26만 톤급 유조선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어요. 리바노스가 물었죠. 조선소가 어디 있소? 정주영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짓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리바노스는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설득했죠. 500원짜리 지폐를 보여주면서요. 500원짜리 지폐요? 스즈키가 되물었습니다. 네, 저는 설명했어요. 당시 한국 500원 지폐에는 거북선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16세기에 만든 철갑선이죠. 정주영이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400년 전에 이미 철갑선을 만들었소. 우리가 지금 못 만들 이유가 없소. 침묵이 흘렀어요. 리바노스가 웃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그리고 계약서에 서명했죠. 두 척을 주문했어요. 미친 짓이었어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조선소도 없이 배를 팔다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칠판을 가리켰어요. 그는 해냈습니다. 1974년 6월 28일 아틀란틱 베러노 진수식 마이너스 26만 톤급 유조선 건조 기간 2년 3개월 약속을 지켰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것도 정확히 제때예요.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어요? 야마모토가 물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에게서 배웠죠. 일본에서요? 네.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일본 기술자들을 초청했어요. 높은 급여를 제시했죠. 칠판에 적었습니다. 1970년대 한국의 선택. 일본 은퇴 기술자 영입. 급여 일본의 2에 3배. 주택, 차량, 자녀 교육비 지원. 당시 일본에서 은퇴한 조선 기술자들이 많았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60대 초반. 경험은 풍부하지만 일본에선 더 이상 일할 곳이 없었죠. 한국이 그들을 데려갔습니다. 스즈키가 얼굴을 찡그렸어요. 우리 기술을 빼간 거네요. 스즈키 군.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들은 은퇴한 사람들이었어요. 일본에서 쓸모없다고 버린 사람들이죠. 말이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들을 존중했어요. 높은 급여를 줬죠. 좋은 집을 제공했어요. 그들은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기꺼이요.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기술만으론 1위가 될 수 없죠. 칠판에 새로운 섹션을 만들었어요. 한국이 한 것, 일본이 하지 않은 것. 첫째,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투자예요. 1점, 투자의 차이. 1980년대 한국 GDP의 0.8% 조선업 투자. 1980년대 일본 GDP의 0.2% 조선업 투자. 4배 차이예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조선업을 미래 산업으로 봤어요. 일본은 사양 산업으로 봤죠. 둘째, 손가락을 2개 들었어요. 2점, 젊은 인력. 한국 평균 연령 32세 1990년대, 일본 평균 연령 45세 1990년대. 한국은 젊은이들을 뽑았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대학 졸업생들, 고등학교 졸업생들, 모두 조선소로 갔죠. 왜요? 타나카가 물었어요. 대우가 좋았으니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높은 급여, 좋은 복지, 그리고 무엇보다 말을 멈췄어요. 자부심이었습니다. 칠판에 적었어요. 우리가 세계 최고가 될 거다. 한국 조선소는 그렇게 외쳤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이긴다. 세계 1위가 된다. 젊은이들이 믿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해냈죠. 학생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셋째, 손가락을 3개 들었습니다. 3점, 정부 지원. 한국 전략 산업 지정, 세제 혜택, 금융 지원. 일본 특정 불황산업 지정, 구조 조정 유도. 정반대였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조선업을 키웠어요. 일본 정부는 줄이려고 했죠.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저는 그 중요한 분기점을 짚었어요. 한국과 일본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갔습니다. 칠판 가운데에 큰 화살표를 그렸어요. 1985년 플라자 합의, 일본 축소 한국 확대, 왼쪽에 일본을 적었어요. 일본의 선택 1985에 2000, 설비 30% 감축, 인력 40% 감축, R&D 투자 감소. 버티면 된다. 오른쪽에 한국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선택 1985에 2000, 설비 200% 확대, 인력 3배 증가, R&D 투자 5배 증가, 세계 1위가 된다. 학생들이 2개의 목록을 비교하며 바라봤어요. 보이죠? 저는 물었습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야마모토가 작게 말했어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줄일 때 한국은 늘렸어요. 우리가 자를 때 한국은 채용했죠. 우리가 포기할 때 한국은 투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 결과 저는 칠판 아래쪽에 적었습니다. 2000년 1월 한국 세계 1위 등급. 한국 40%, 일본 38%. 역전됐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15년 만에요. 불과 15년.
손가락으로 1985와 2000을 가리켰어요.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게 뒤바뀌었습니다. 스즈키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한국이 올라오는 걸 왜 몰랐냐고요? 저는 한참을 그를 바라봤어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결국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요? 무시했죠.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한국, 별것 아니야. 우리가 52%인데 걱정할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두가.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요. 학생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1990년대 중반.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박사과정생이었어요. 나카무라 교수님 밑에서 연구하고 있었죠. 어느 날 교수님이 논문을 주셨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논문을 꺼냈죠. 한국 조선업의 급성장과 일본의 대응. 나카무라 타케시, 1997. 교수님이 쓰신 논문이에요. 저는 학생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교수님은 경고하셨어요. 한국이 위협이다. 대응이 필요하다고. 그런데요? 타나카가 물었어요.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학회에서 발표했을 때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는데요? 지나친 걱정이다. 한국은 아직 멀었다. 우리 기술력이 훨씬 앞선다. 그렇게 말했어요. 모두가. 한숨이 나왔습니다. 교수님은 낙담하셨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보려고 하지 않는구나라고 하셨죠. 그로부터 3년 후 칠판을 가리켰어요. 2000년 1월 역전. 교수님 예측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무겁게. 저는 2010년에 한국에 갔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으로요. 울산이었죠. 칠판에 적었습니다. 2010년 7월, 울산. 비행기가 김해공항에 도착했어요. 저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공항에서 울산까지 차로 1시간. 창밖으로 보였죠. 눈을 감았어요. 그 풍경이 선명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요. 수십 개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낮에도 불이 켜져 있었죠. 24시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이었어요. 눈을 떴습니다. 울산 미포만. 세계 최대 조선소가 거기 있었죠. 칠판에 숫자를 적었어요.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2010. 부지 530만 평 여의도의 6배. 직원 3만 5천 명. 연간 생산 60척. 크레인 93대. 저는 그곳을 걸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허가를 받고 견학을 갔죠. 첫 인상이 뭐였는지 아세요? 학생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압도됐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죠. 일본 최대 조선소의 5배는 됐어요. 하지만 규모만이 아니었어요.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시스템이었죠. 모든 게 자동화돼 있었어요. 로봇팔이 용접하고 있었죠. 컴퓨터가 설계를 관리했어요. 그리고 사람들. 목소리를 낮췄어요. 모두 젊었어요. 20대, 30대. 작업복을 입고 분주히 움직였죠.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아, 우리가 졌구나. 완전히 졌구나. 규모에서, 기술에서, 인력에서, 모든 면에서 졌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녁에 안내를 맡은 분이 저를 식당에 데려갔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40대 중반 부장님이었죠. 김상훈 씨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소주를 따라주시며 말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일본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1970년대, 우리는 일본을 보고 배웠어요. 교과서가 일본이었죠. 기술도, 시스템도, 모든 게 일본이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는 달랐어요. 우리가 앞서기 시작했죠.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김 부장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일본이 축소할 때 우리는 확장했어요. 일본이 인력을 자를 때 우리는 채용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소주잔을 들었어요. 우리는 간절했습니다. 1위가 되고 싶었어요. 그 간절함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죠.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호텔 창문으로 조선소가 보였죠. 밤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튀었어요. 용접하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생각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게 간절함이구나. 저게 인류의 모습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걸 잃었구나. 침묵이 흘렀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4시 50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시간엔 학생들을 돌아봤어요. 미래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 남은 가능성, 그리고 당신들이 해야 할 일. 학생들이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절망이 아니었죠. 뭔가 다짐 같은 게 보였습니다. 특히 스즈키의 눈에서요. 그가 나가면서 말했어요. 교수님. 네, 다음 시간이 기대돼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도요. 학생들이 모두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칠판을 바라봤어요. 일본 축소 한국 확대, 그 화살표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선택의 차이, 방향의 차이, 간절함의 차이.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칠판 맨 아래에 작게 적었어요. 13%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 그 글씨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강의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어가면서 문득 울산의 밤하늘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빛나던 조선소, 끊임없이 움직이던 크레인, 뜨거웠던 간절함.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안고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캠퍼스를 덮어가고 있었죠. 강의실 문을 열었어요. 학생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스즈키, 타나카, 야마모토, 사토. 그리고 이번엔 더 많았어요. 다른 과 학생들도 몇 명 보였습니다. 소문을 듣고 온 거겠죠. 사람이 많네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칠판으로 갔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어요. 무엇부터 말해야 할까? 우리는 긴 여행을 했어요. 칠판에 적었습니다. 1956년 일본 조선업의 시작, 1975년 세계 1위 52.3%, 2000년 한국의 추월당함, 2024년 3위 13%. 학생들이 그 흐름을 바라봤어요. 68년의 역사죠. 저는 말했습니다. 영광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어요. 자부심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죠. 하지만 분필을 들었어요.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칠판 맨 아래에 적었어요. 2025년? 물음표였습니다. 오늘은 이 물음표에 대해 이야기하겠어요. 학생들이 펜을 들었습니다. 먼저 저는 말했어요. 솔직하게 인정해야 할 게 있어요. 칠판 왼쪽에 적었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들. 첫째, 규모예요. 1점, 규모. 한국 현대중공업 530만 평. 일본 이마바리 100만 평. 차이 5배. 우리는 작아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거대한 조선소를 갖고 있죠. 우리는 그들과 규모 경쟁을 할 수 없어요. 둘째, 인력이에요. 2점, 인력. 현재 3만 5천 명 평균 52세, 필요 5만 명 평균 35세, 부족 1만 5천 명. 매년 800명이 은퇴해요. 신규 채용은 200명 뿐이죠. 간단한 산술이에요. 셋째, 기술 격차예요. 3점, 기술 격차. LNG선 한국 95%, 일본 3%. 초대형 컨테이너선 중국 70%, 일본 5%. 미래 시장에서 우리는 밀려 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죠.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이 단어를 기다렸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칠판 오른쪽에 적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들. 학생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첫째,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1점, 정밀 기술. 우리는 작지만 정교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특수선 분야에서는 여전히 세계 최고죠. 칠판에 목록을 적었어요. 일본이 세계 1위인 분야. 쇠빙선 세계 점유율 65%, 해양조사선 70%, 초호화 크루즈 45%, LPG 운반선 40%. 이런 배들은 대량 생산이 안 돼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하나하나 맞춤 제작이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요. 남극하는 쇠빙선을 예로 들면 칠판에 적었어요. 쇠빙선 제작 요구사항. 영하 60도 견딤. 마이너스 3m 얼음 돌파. 정밀항해 시스템. 제작 기간 4년. 가격 5억 달러. 이건 중국이나 한국도 쉽게 못 만들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기술과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거죠. 야마모토가 손을 들었어요. 그걸로 충분한가요? 아니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충분하지 않아요. 하지만 시작은 될 수 있죠. 둘째, 손가락을 2개 들었어요. 2점, 핵심 부품. 배를 만들려면 수만 개의 부품이 필요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엔진, 프로펠러, 제어 시스템, 안전 장비. 칠판에 적었습니다. 일본 부품 세계 점유율. 선박용 디젤 엔진 니이가타 45%, 정밀 프로펠러 나카시마 38%, 자동 제어 시스템 후루노 52%. 한국과 중국이 배를 만들 때 저는 말했습니다. 일본 부품을 써요. 우리 기술이 필요하죠. 이건 우리 강점이에요. 셋째, 손가락을 3개 들었습니다. 3점, 친환경 기술. 세계가 탄소 중립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모든 배가 바뀌어야 해요. 친환경선 시장 전망. 2024년 500억 달러. 2030년 2천억 달러 4배. 2040년 5천억 달러 10배. 거대한 시장이 열리고 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암모니아 연료선, 수소 연료선, 전기 추진선. 모두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기회예요. 타나카가 물었어요. 하지만 한국과 중국도 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투자하고 있죠. 경쟁은 치열할 거예요. 하지만 칠판을 가리켰어요. 아직 시작 단계예요. 누가 이길지 정해지지 않았죠. 우리에게도 승산이 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다른 침묵이었어요. 생각하는 침묵이었죠. 그럼 스즈키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하나요? 그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7주 전과는 달랐죠.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칠판 한가운데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해야 할 일. 첫째, 저는 말했어요. 1점, 현실을 인정하라. 우리는 더 이상 1위가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3위예요. 13%죠. 이걸 인정해야 해요. 자만하지 마세요. 학생들을 돌아봤어요. 일본이 최고다라는 환상을 버리세요. 우리 위에 한국이 있어요. 중국이 있죠. 그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목소리를 높였어요. 13%도 충분히 가치 있어요. 세계 3위예요. 여전히 우리는 강국이죠. 작지만 강하게, 적지만 정확하게. 그게 우리 길이에요. 둘째, 2점 틈새를 공략하라. 대량 생산으로는 못 이겨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중국과 컨테이너선으로 경쟁하면 져요. 규모가 안 되니까요. 하지만 특수선은 달라요. 칠판에 적었습니다. 틈새 시장 전략, 쇠빙선, 해양조사선 현재 강점 유지, 친환경 특수선 신기술 개발, 초호화 크루즈 장인 정신 강화, 군함, 잠수함 고부가 가치 방산. 이런 배들은 소량 맞춤이에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일본 장인 정신이 통하는 분야죠. 셋째, 3점 젊은 인재를 끌어들여라. 가장 중요해요. 저는 강조했습니다. 평균 연령 52세. 이대로는 10년도 못 가요. 칠판에 적었어요. 인재 유치 방안. 급여 전자자동차 수준 30% 인상. 환경 로봇 AI 도입 3D 업종 탈피. 비전 특수선 세계 1위 목표. 젊은이들이 오게 만들어야 해요. 저는 말했습니다. 조선소는 힘들고 더러워라는 이미지를 바꿔야죠. 첨단 기술 산업이라는 걸 보여줘야 해요. 넷째, 4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실패를 너무 두려워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 번 망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안 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칠판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실패 사례들.
1980년대 대우조선 부도 위기 회생, 1990년대 한라중공업 파산 재기, 2010년대 STX 조선 법정관리 회생 시도, 그들도 실패했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여러 번요. 하지만 다시 일어섰죠.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봤어요. 그게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죠. 우리도 그래야 해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스즈키가 열심히 적고 있었죠. 마지막, 저는 말했습니다. 5점 과거를 기억하되 과거에 갇히지 마라. 52.3%는 영광이었어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역사죠. 잊어서는 안 돼요. 하지만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 영광에 갇혀서도 안 돼요. 우리는 원래 1위였어. 예전이 좋았어. 이런 생각으로는 앞으로 못 가요. 과거는 배우는 거예요. 미래는 만드는 거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칠판에 적힌 5가지 항목을 바라봤어요. 이게 제가 당신들에게 줄 수 있는 전부예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답은 아니에요. 방향일 뿐이죠. 실제로 해내는 건 당신들 몫이에요. 사토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은요? 네. 교수님은 믿으세요? 뭐요?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요. 저는 한참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하고 싶었어요. 모르겠어요. 결국 그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가능성은 믿어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13%예요. 작죠. 하지만 제로는 아니에요. 1972년 한국은 제로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그들은 1위가 됐어요. 우리는 13%예요. 학생들을 돌아봤습니다. 기술도 있고, 경험도 있고, 사람도 있어요. 한국이 제로에서 시작했다면 우리는 13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더 유리하죠. 스즈키가 일어섰습니다. 교수님. 네. 저는 조선업에 가겠어요. 갑작스러운 선언이었어요. 학생들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원래 전자업계 가려고 했어요. 소니나 파나소닉이요. 스즈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강의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조선업이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어요.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도는 해보고 싶어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고마워요, 스즈키 군. 간신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압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타나카도 일어섰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겠어요. 아직 확신은 없지만 야마모토와 사토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이들.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이들이라면 생각했습니다. 혹시 모르겠구나. 고맙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여러분 같은 학생들 덕분에 저도 희망을 가져봅니다. 시계를 봤어요. 5시였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분필을 들었어요. 칠판 맨 아래에 적었습니다. 2025년 13%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 이게 우리 현재예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13%. 작지만 의미 있는 숫자죠.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과거의 52%를 꿈꾸지 마세요. 미래의 20%를 만들어 가세요. 천천히, 한 걸음씩. 그게 제가 당신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조언이에요. 학생들이 일어섰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고했어요. 학생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스즈키가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말했어요. 교수님, 5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5년 후요? 네. 그가 미소 지었어요. 그때까지 뭔가 달라져 있을 거예요. 제가 만들 거니까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칠판을 바라봤어요. 13%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 그 글씨가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칠판을 지웠어요. 숫자들이 사라졌습니다. 52.3%, 40%, 28%, 13%. 모두 하얀 분필 가루가 되어 바닥에 떨어졌죠. 하지만 지워지지 않는 게 있었어요. 기억이었습니다.
사세보의 다나카 씨, 울산의 김 부장님, 나카무라 교수님의 경고, 그리고 오늘 스즈키의 눈빛, 모두 제 안에 남아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캠퍼스를 하얗게 덮고 있었죠. 겨울이었어요. 춥고 차가운 계절. 하지만 겨울 다음엔 봄이 와요. 언제나. 그렇겠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13%에서도 봄은 올까? 대답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믿고 싶었습니다. 스즈키 같은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방을 챙겼어요. 강의실을 나서면서 불을 껐습니다. 복도를 걸어 내려갔죠. 발소리만 조용히 울렸어요. 연구실로 돌아가는 길. 문득 생각했습니다. 5년 후, 스즈키가 말한 그 시간. 그때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 여전히 13%일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올라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 시도하는 한, 가능성은 남아있어요. 13%의 가능성. 작지만 의미 있는 숫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이야기. 저는 그 이야기를 계속 지켜볼 겁니다. 연구자로서, 교육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일본인으로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조용히, 새로운 시작을 덮어가듯이. 지금까지 도쿄대 나카무라 켄지 교수가 강의실에서 고백한 35년 조선업의 진실이었습니다. 일본의 실패는 우리에게 경고입니다. 1위의 자리는 노력 없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한국이 세계 1위가 된 비결은 간절함과 끊임없는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 도전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